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사회환경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환경에서 또 다른 주제는요. 산업부 탄소 중립 촉진 위해서 재제조 사업을 지원한대요. 이 재제조 사업이라는 게 뭔지 요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갖고 요걸 좀 갖고 왔습니다. 탄소 중립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요. 이제 재제조 사업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정부가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촉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재제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6일 재제조 기업의 질적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제조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사업 대상으로 35개사를 선정을 해서 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미 보니까요, 이 재제조는 폐기 단계에 있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물질 재활용과는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물질의 재활용하고는 달라요. 재활용은요,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그 성분을 활용해서 티셔츠를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죠. 그거 보셨죠? 예.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가 외교 행사에서 그런 옷 재질로 만든 옷을 입고 이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질을 재활용하는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제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사용 후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하여 분해하고 세척하고 검사하고 보수하고 조정하고 재조립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품의 원래 기능 및 성능으로 회복시켜 재상품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재활용할 때 우리가 분리수거 열심히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막 분해하고 녹이고 막 해가지고 새로운 거 만들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유리 같은 거 쪼개가지고 화분 만들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막걸리 같은 것도 왜 보면 그 유명한 막걸리 회사 거가 통이 그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런 거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게 아니냐, 정부가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정부가 그런 거는 좀 서둘러서 규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뭐 그 색깔 때문에 그걸 꼭 사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드시는 분들도 색깔보다는 그 내용물 때문에 드실 텐데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바꿔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재활용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재제조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연금도요, 탈석탄 투자를 공식 선언했어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쌓아두고 있는 연금을 가지고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익 같은 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자꾸 불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또 공격적으로 나서기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조금은 더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또 실현하는 데도 기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 삼성 그 문제 터졌을 때 그 국정농단 사태라고 일컬어졌던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삼성이 연루가 됐고 삼성이 특히 그때 자기네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그때 있었잖아요. 왜 삼성물산 지분을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제일모직한테 유리하고 삼성물산한테 불리한 합병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연금이 동의를 해줘야지 합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지분 승계, 삼성 일가의 지분 승계에 유리해지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했다가 같이 다 구속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하지 않고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국민연금이 기여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선언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 속에서 탈석탄 투자 이런 것들도 선언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서 이런 식으로 적립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쌓아놓는 이 연금 방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장난 아니에요.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이게 고갈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이제 경고등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거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지금의 인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인 거니까 그 유념해서 듣기는 들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엄청난 액수를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주식시장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국민연금이 진짜 큰 손이에요. 진짜 큰 손. 진짜 큰 손인데 여기 보면요, 국민연금은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하기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ESG, 요즘에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책임 투자 차원에서, 아까 지배구조는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책임 투자 차원에서 탈석탄도 포함해가지고 환경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탈석탄을 공식 선언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요, 요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읽어볼까요? 투자 제한 전략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기업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석탄을 비롯해서 담배, 무기 산업 등이 주로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기금 축적 기간 동안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려고 해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막 고갈 경고등이 켜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지고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이머징 마켓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좀 찾아다니겠다라고 하는 선언처럼 보이죠? 그 외국에 능동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잘 굴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딜레마인데 국민연금은 미래의 우리의 이제 노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들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가 좀 신중해야 되거든요. 투자가 신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저 국회에서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지적을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 당신네들 말이야 돈 이거 수익률 마이너스 났던데 이거 이렇게 되겠어? 이러고 막 이제 혼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안전빵으로 가려고 합니다. 안전빵으로. 그래갖고 연금 이거 안 깎아 먹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연금을 안 깎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률이 너무 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가니까 안정성을 추구하면은 또 수익률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3대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3대 기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거 할 때 투자할 때 3대 이제 변수, 고려돼야 될 변수랄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이제 수익률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전성. 있는데 이 둘이 이렇게 빡치기가 나요. 수익률하고 안전성이 빡치기가 납니다. 그래갖고 수익률과 안전성이 이렇게 빡치기가 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화로움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의 확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원할 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갖고 얘를 다른 말로는 환금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황금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익률과 안전성과 유동성이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익률은 매우 높아요.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 같은 게 이게요. 뭐를 올릴 것이냐. 근데 이 주식 안에서도 또 안전한 게 있고 좀 더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기도 하거든요. 채권 같은 데 투자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그냥 쏘쏘한 거예요. 쏘쏘한 건데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금 더 위험이 있더라도 좀 더 수익률을 올려보겠다. 이런 게 이제 국민연금의 방향성이래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외교에서는요, 앞서 잠깐 언급됐었던 P4G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 언론에서는 관심을 잘 못 받았어요. 언론의 주목이 잘 안 돼서 이런 게 열렸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많을 것 같은데 P4G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폐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게 그린 그로스라고 돼 있죠. 그린 그로스라고 돼 있고 글로벌 고울스라고 돼 있습니다. 글로벌 고울스 이렇게 해가지고 P4G예요. P4G. 그러니까 P4가 있고 G가 지금 4번 나오는 거 맞아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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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이거 노래 알면 좀 옛날 사람인데 G, G,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P4G예요. P4G인데 이제 파트너링 포 그린 그로스 앤드 더 글로벌 고울스 20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까지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고울 이게 국제적인 목표 이걸 달성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녹색 성장을 해야 돼. 그린 그로스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위한 파트너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P4G 회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 부분인 기업, 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별 12개의 중견국들과 국제기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도 참여했죠. 이거 봐보세요. 의미가요. 국제기구도 참여했고 기업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들. 2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차 정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이제 뭐 생긴 지는 오래되진 않았죠. 2차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이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예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서는 최초로 개최가 됐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서울에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국가 지도자 및 IMF 대표 등 총 13명이 실시간 화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포용적 녹색 회복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기후행동 강화 및 민간 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선언문에 들어간 게 녹색 회복을 통한 코로나19의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이거 넘어가면은요, 우리 어떻게 된대요? 이 용수철 같은 게, 땡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탄성이 있어갖고, 딱 놓으면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데, 원상을 회복하는데, 이게요, 더 이상 올라가면은요, 이게 너무 땡겼을 때는 탁 놔도 늘어나가지고, 이게 원상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 직면할지도 모르겠다. 이건 큰일 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에 억제 지향이 있고요.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해양 플라스틱의 대응, 각 나라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등이 포함된다. 이거에 동참하지 않는 개도국들의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개도국들의 입장은 좀 딱한 면도 있고요. 선진국들도 한 번쯤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노동 착취, 그 다음에 환경 오염에 대한 무신경 이런 것들의 문제를 후진국 따라서 강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거 경쟁력 가질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은 같이 국제사회에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 극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외국 기업, 외국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제 시민사회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동원해서라도 이 환경 문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것이 P4G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 얘기 조금만 더 또 이어가 볼까요? 이 참 놀라운 실험이 이제 시작됐는데 엘살바도르가요 비트코인을 세계 첫 법정화폐로 추진해서 이게 법이 만들어졌다네요. 법정화폐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법으로서 정한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법정화폐입니다. 원화 이외에 다른 거를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찍어내면 그것은 위패가 되는 거예요. 위조지폐. 다른 걸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요 자기네 원래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렇게 되는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반색이 될 수 있는 뉴스거리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그게 되겠어? 그건 힘든 일이에요. 얘기해왔던 사람한테는 놀랍다. 여기 왜 이랬지? 씨,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되는 사안인데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이 나라 한번 봐보세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근데 문제점을 보니까 전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경제활동 대부분이 현금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국내 총생산의 20%가 해외에 있는 국민의 송금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높은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자국민들의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60억 달러가 수수료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통해 100만 이상의 저소득 가구가 매년 몇십억 달러의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경제가 사실은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극약 처방 비슷하게 또 한 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찾아보려고 한 거죠.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법정화폐로 지정된 걸 보니 앞으로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곤란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경제가 운용되는 나라는요, 정부가 자기네 정책 소나기에다가 이 경제 상황을 틀어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결코 이렇게 풀어놓고 자기네가 만든 화폐도 사실은 아니고 비트코인이.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투기성으로 이렇게 막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법정화폐로 쓰다니요. 그거는 되게 이거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법정화폐로 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요. 여기에 결과를 한번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엘살바도르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이건 결과가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좀 아직 정보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흥미롭게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엘살바도르 얘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북한 안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